켄주마입니다. 자, 오늘은 질문 폭탄을 던져주신 구독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. 한국처럼 가전가구 풀옵션인 새집 구하기가 쉬운지요? 한국은 늘 그렇지만 아파트, 오피스, 빌라, 원룸 등등 풀옵션 새 건물이 도시든 시골이든 늘 공사 중이고 늘 들어서고 있어 구하기 쉬운데 캐나다도 그런가요? 하셨어요. 한국이 도시든 시골이든 늘 공사 중에 늘 들어서고 있나요? 저 잘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자체가 캐나다는 아닐 거라는 거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. 도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시는 풀옵션인 집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는 짧게 사는 유동인구들이 많은 지역이니까. 그런데 이런 런던이나 이렇게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 그런 거는 글쎄요,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집을 렌트를 하는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뭐 식탁 정도를 이렇게 식탁이나 뭐 서랍장 정도를 두고 뭐 세입자한테 쓰려면 써라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있지만 막 풀옵션으로 뭐 다 갖춰져 있고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토론토, 밴쿠버 이런데 그 다운타운 한복판 도시 안에 있는 뭐 그런 빌딩 같이 생긴 막 그런 고층 아파트 이런데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제가 토론토에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. 근데 여기 또 풀옵션인 새집 이렇게 하셨어요. 글쎄요, 새집이라는 데서 또 걸리네요. 뭐 워낙에 한국에 비해서 사람들이 캐나다는 건물의 수명을 길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한 10년 넘은 아파트는 막 재건축해야 되고 막 되게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캐나다의 주택 중에서 10년이 넘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네, 새 건물이네 이렇게 생각하죠. 물론 정말 지은 지 1, 2년밖에 안 된 진짜 새삥 건물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뭐 제가 상업용 건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워낙 수명을 길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그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뭐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런데 보면은 뭐 1800년대에 지은 집도 올라와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흠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집이 굉장히 흔하다는 거. 그래서 새 집을 구하기가 쉽냐? 뭐 돈만 있으면 다 쉽지 않겠어요? 물론 새 집일수록 비싼 건 당연하겠죠. 돈이 많으면 다 구하기 쉽다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풀옵션인 집이 시골이어도 뭐 구하기 쉽냐? 절대 그렇지 않죠, 캐나다는. 네. 또 두 번째 질문. 캐나다 간 김에 아파트가 아닌 하우스에 대한 로망도 있는데 하우스의 경우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지. 자, 남편분이 같이 오신다면은 그렇게 안 힘들 수도 있어요. 하우스를 관리하는데 가장 주된 거는 이제 하절기에 잔디 깎는 거, 그리고 동절기에 눈 치우는 거. 근데 뭐 하절기에 잔디 깎는 거는 잔디 깎는 기계를 사고 뭐 사용법을 익히고 뭐 하면은 뭐 어머님들도 어렵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눈 치우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. 눈의 양도 양이거니와 눈이 내리는 날짜의 수가 한국이랑은 이제 비교가 할 수 없죠. 한국은 뭐 겨울철 내내 눈이 오는 날을 좀 손에 꼽잖아요. 그런데 물론 강원도 이런 데는 아니지만 저는 경기도 살았었거든요. 그럴 때는 뭐 겨울 한철 동안 눈이 온 거가 뭐 글쎄요, 한 열흘 안짝 되지 않나요? 이제 뭐 이렇게 쌓여 있는 눈 이런 경우죠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쌓여 있는 눈이 거의 막 그 심한 철에는 뭐 거의 매일 온다고 봐도 되니까. 그러면은 남자분들조차도 눈 치우고 출근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결국 막 기계를 사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눈 치우는 거든 잔디 깎는 거든 사실 근데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무슨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은 또 뭐 돈만 내고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죠. 뭐 대신 돈이 나간다는 거. 그리고 하우스도 새 집 구하기 쉬운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요새 새 집 많이 짓더라고요. 워낙에 지금 막 집값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캐나다는 이제 또
이민자가 끝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보면은 계속 새 집을 짓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 집 구하기 쉽겠죠? 단지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거. 새 집은 당연히 이제 지은 지 오래된 집에 비해서 비싸겠죠. 그래서 다 이게 결국에는 돈의 문제입니다. 쉽다. 돈이 많으면 쉬운 거죠. 자, 바닥은 신발 신고 다니나요?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.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.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 안 신죠. 보통 입구에 벗어놓고 들어가죠. 근데 제가 방문한 뭐 캐네디언 동료 뭐 이런 집에서도 보면 그렇게 막 신발에 막 흙 묻은 신발 다 신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. 카펫 아닌 집은 맨발로 앉을만 한가요? 좌식 생활 가능한지요? 좌식 생활 가능하죠.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 하실걸요. 그런데 이제 뭐 바닥이 바닥 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룻바닥의 경우는 좀 차갑다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잘 앉는 자리에는 이제 보통 뭐 큰 러그라든지 뭐 이런 거를 깔아놓고 생활을 해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도 TV랑 그 소파 주변에 거기 이제 잘 앉아서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잖아요. 거기에는 이제 큰 러그를 깔아놨죠. 그런데 겨울에는 정말 카페트 없는 상태 맨바닥에 앉기는 정말 힘들죠. 네. 뭐 그치만 그럴 때는 뭐를 이렇게 깔 거를 마련해서 하면 되니까. 보일러는 없겠죠? 네, 당연히 없죠. 추위를 많이 타는데 보일러도 없는 데다가 장판도 전압이 다르니 가지고 가지 말라던데 한인타운 가면 의료용 보온팩이랑 전기장판이랑 다 있을까요? 네, 가지고 오시는 거 저도 비추해요. 사실 저도 여름에도 막 전기장판 쓰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남편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온수매트를 받았어요. 요새 온수매트가 이렇게 착착 접어지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. 이렇게 큰 패드식이 아니고. 그래가지고 그 접어지는 온수매트를 받았는데 뭐 쓴 지 한 3개월 만에 물이 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일러가 고장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전압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뭐 보일러나 이런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 패드 자체가 이제 어디 구멍이 난 거죠. 누수가 생긴 거죠. 그래갖고 못 쓰게 됐어요. 그래서 뭐 3개월 쓰고 버리는 상황이, 뭐 이거 AS 받을 수도 없고 여기서.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참 이게 여기서 온수 매트를 팔기도 해요. 여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뭐 거의 한국의 가격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한 뭐 30만 원 돈 이상 막 이렇게. 그것도 이제 되게 옛날 버전. 한국으로 치면 요새 신제품 엄청 나오잖아요. 근데 완전 초기 버전 같은 그런 게 이제 가장 최신 버전 같은 그런 가격. 네, 그것도 저도 사보려고는 안 했어요. 왜냐면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물건 가격만 그 정도인데 거기에 막 아마 배송료 같은 거 붙으면 뭐 한 50만 원 막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시켜보진 않았는데, 네, 그렇고 한인타운 가면은 의료용 보온팩이랑 전기장판이랑 다 있을까요? 네, 뭐 한인마트에 가면은 전기장판 같은 거 팔아요. 근데 사실 뭐 한인마트까지 할 거 없고 그냥 아마존 같은 데도 보면 전기장판 팔아요. 근데 한국식의 그런 전기장판은 아니고 한마디로 캔타다식이죠. 근데 저는 지금 저도 전기장판 2개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사진 않았는데, 이거 한국에다가 굳이 이렇게 한국식 사지 말고 아마존 걸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게, 한국 거는 그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로 전기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파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털 같은 재질로 전기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한국식 전기장판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. 여기 한국 슈퍼에서 파는 것도 뭐 몇십 불 하는데 이게 불편한 점은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잘 미끄러져요. 그래서 침대 안에다가 이불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계속 그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삐져나오고 막 그러는데, 그 아마존에서 파는 그 이렇게 털 같은 재질로 된 거는 안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. 털이니까 잘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. 거기에 물품 그 설명란에도 그렇게 이제 잘 안 움직이고 딱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장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저거 살 걸 싶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전기장판 팝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건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. 한국에서 그 전기온돌? 그러니까는 왜 상가 같은 데 가면은 바닥에 난방이 되게 해놨는데 보면 전기로 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얇은 무슨 필름 같은 걸 깔아서 시공을 하는 거라고, 딱 마루 밑에만 이렇게
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로 연결돼서 뭐 그런 거 하는 거를 한국에서 사와가지고 여기에 자기 집에다가 해놓고 뭐 사는 사람이 있다.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근데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하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단 그게 이제 뭐 집이 자기 집이어서 자기가 마루를 뜯어내고 그걸 깔고 위에 마루를 시공하고 뭐 하는 거가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. 뭐 그런 경우겠죠. 자, 등하교도 어른이 시켜줘야 한다던데 등하교 도우미나 가사도우미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? 등하교를 꼭 그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거는 아마 연령대가 좀 어린 경우. 네, 저는 이제 딸내미를 11살에서 12살 넘어가는 캐나다 나이로 이때 데려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뭐 어차피 출근하는 길에 내려주면 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등하교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 비용, 글쎄요, 이런 게 가사 도우미 뭐 이런 거를 흔하게 쓰시는 분을 제가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캐나다는 모든 비용을 책정할 때 인건비 다 시급 개념이에요. 시간당 얼마. 그렇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도 아마 시간당 얼마의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. 물론 뭐 한국에서도 가사 도우미를 쓸 때는 뭐 종일로 쓰느냐 아니면 뭐 4시간 쓰느냐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뭐 일당 하루치를 드리는지 아니면 뭐 얼마를 드리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해 본 거는 한 뭐 45,000원 뭐 요때가 제 경험의 마지막인데 저는 4시간 썼을 때. 근데 여기는 일단 그렇게 이제 비용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시급의 기준은 뭐냐? 법정 최저 시급 미니멈 웨이지가 캐나다 현재 14.25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올해 9월까지고 그 이후로는 또 10% 인상돼서 14.35불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시급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거기 그 시급을 채정하는 데 있어서 법정 최저 시급은 14.25불이니까 뭐 적어도 14.25불을 주셔야겠죠, 시간당. 그리고 뭐 좀 협의를 해서 뭐 그분이 만약에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조금 뭐 난이도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을 더 드릴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. 어쨌든 최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 시급은 그렇습니다. 등하교 도우미 같은 경우도 뭐 이거를 이거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제가 우드스탁 살 때 이웃집에 사는 꼬마였는데 그 부모가 자기 아들도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우리 딸내미 데려다 줄 때 같이 태워다 줄 수 있냐 그러면서 뭐 저한테 한 달에 100불 주겠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. 물론 가까운 이웃에 만약에 그런 분이 산다 그러면 뭐 그래서 뭐 하교도 시켜준다 그러면 뭐 200불 뭐 등교만 한다 그럼 100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급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뭐 그런 사람을 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어차피 자기 애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소액으로 좀 이렇게 그 딜을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. 그렇지만 뭐 일부러 이런 사람을 구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부러 내 아이를 해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. 한국보다 공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던데 의학대 입시도 한국보다 수월한가요? 그렇죠. 한국보다 공부 스트레스가 적다면 적습니다. 물론 여기에 와 있는 한국 애들이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의학대 입시가 한국보다 수월한가? 그런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별별 사교육 막 이런 걸 총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도 들어갈 똥 말 똥 막 의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주요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주요 과목 평균을 한 뭐 90점대 이상 이렇게만 유지하면 입학은 다 되는 분위기예요. 내신으로 하기 때문에. 그것도 뭐 너무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겠지만 여기도 학교 수준을 좀 보긴 하더라고요, 대학 측에서. 그래서 너무 공부를 못하는 학교 아니고 그냥 한 뭐 중간 이상 하는 학교라면 그런 주요 과목
여기는 대학에서 내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 과목 성적을 내 이렇게 과목을 지정해 주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게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과목의 점수를 뭐 90점 이상 또 혹은 95점 뭐 이렇게 받으면 학교에서 그러면은 무난하게 입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를 봤고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. 입학은 그렇게 사람들 걱정을 안 합니다. 그런데 입학하고 난 후에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한국은 뭐 그런 제도가 아니죠 애초에. 그런데 캐나다는 애초에 떨굴 아이들의 그 인원까지 잡아서 3배수로 뽑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3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3분의 2를 한 해 가면서 쳐내는 거죠. 그래서 입학한 후의 공부가 훨씬 더 걱정이고 되게 힘들고 뭐 그런 그 대학생이 된 이후에 막 떨궈지지 않기 위해서 뭐 미리 막 뭐 스터디 해가지고 예습도 하고 뭐 튜터 막 하고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간 이유가 문제지 사실 들어가는 건 확실히 한국 고등학교보다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들어가신 분들이 또 이 얘기 듣고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.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는 대부분 이제 주로 의대를 많이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약대는 칼리지에도 있고 한 걸로 봐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? 잘 모르겠어요. 혹시 약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후에 또 알려드릴게요. 캐나다 코로나 현황은 어떤지요? 완전 피크를 찍어가지고 지금 뭐 다 스테이 홈 오더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시오 하면서 이제 뭐 식품 같은 거가 아니면은 물건도 못 사게 한마디로 그런 꼭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면 사러 나와서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죠.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해서 이게 5월 21일인가 이렇게 조치가 기간이 그랬는데 지금 6월 초로 연장돼서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. 다행히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40세 이상까지만 뭐 이게 이렇게 하더니 오늘부터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인들 젊은이들도 다 맞게 그렇게 바뀌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그 위에 연령대들이 다 맞았다는 거죠. 이제 뭐 옆에 보니까 워털루 같은 데서는 아이들의 접종에 대한 사전 접수도 미리 받기 시작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은 꽤 많이 이제 보급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젊은이들까지 지금 맞고 있는 정도예요. 자, 질문하시라는 말에 용기 100배 얻어서 그동안 어디 묻지도 못하고 있던 거 해봅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